역사에는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워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잘 작동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혼란 속에 숨겨진 발명품들은 너무나 앞서가서 오늘날조차 불가능해 보입니다. 중력을 굴절시킬 수 있는 기계 흔적 없이 마비시킬 수 있는 무기, 인류의 미래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기술들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획기적인 발견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가져간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진짜 질문은 우리가 결코 볼 수 없도록 허용되지 않았던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Top 1. 나치 벨, The Nazi Bell. 1944년 로어 실레시아의 숲이 우거진 언덕 깊은 곳에서 1급 기밀 나치 시설이 갑자기 침묵에 빠졌습니다. 불과 몇 주 전 현지인들은 땅 아래에서 기이한 진동이 느껴지고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보라색 빛의 섬광이 목격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지하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말이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소수의 고위 SS 장교들에게만 알려진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속삭여질 뿐 결코 크게 불리지 않았습니다. 디글로케, 액티에 글로케, 즉 종이었습니다. 높이가 거의 9피트에 달하고 알려지지 않은 금속 합금으로 제작된 이 물체는 강화된 방 안에서 무거운 사슬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내부에서는 두 개의 역회전 드럼이 제로움, 엑세룸, 502마오라고 불리는 밀도 높은 수은 같은 물질을 회전시켰습니다. 그것이 작동했을 때 당시의 어떤 기계와도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강렬한 전자기장을 생성하여 완전한 정전을 일으키고 빛 자체를 왜곡시켰으며 보고에 따르면 근처의 식물과 동물들에게 생물학적 돌연변이를 유발했습니다. 그것에 노출된 작업자들은 단순히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망했으며 그들의 신체는 석화되거나 액화되었습니다. 신문 기록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전통적인 의미의 무기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근본적인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반중력, 시간 조작, 공간 자체가 구부러지고 통제되고 심지어 재작성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수십 년 후 연대순 변위 (chronological displacement)라고 묘사된 실험을 언급하는 문서들이 표면화되었습니다. 도표들은 과학과 훨씬 더 오래된 것, 거의 의식적인 것 사이의 경계를 흐리는 상징들이 새겨진 기이한 플랫폼 위에 종이 설치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라졌습니다. 1945년 연합군이 그 현장에 도착했을 때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기계는 사라졌습니다. 과학자들도 사라졌습니다. 방사능 흔적과 그을린 콘크리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련군도 그 지역을 수색했으며 많은 이들은 회수된 것이 무엇이든 냉전 연구 프로그램으로 조용히 흡수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지지 않는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만약 이 기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왜 그렇게 조심스럽게 제거되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것이 정말로 작동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물리학, 우주, 그리고 시간, 그 자체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었던 기술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갔던 것일까요? 탑 2. 자기 투시 장치 The Magnetic Viewing Device. 1943년 마지막 몇 달 동안 노르트하우젠 근처의 삼엄하게 경비된 실험실 안에서 SS 엔지니어 팀은 폭발하거나 파괴하기 때문이 아니라 볼 수 있는 것 때문에 불안함을 주는 시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망원경처럼 보였지만 평범한 구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렌즈는 검은 수정 물질로 만들어졌고 프레임은 회전하는 자기 고리로 감싸져 있어 아무도 이해해서는 안 되는 과학을 위해 만들어진 도구처럼 보였습니다. 단편적인 독일 측 자료에 묻혀있던 이 장치는 기록 보관소에 단 한 번 등장하는 프로젝트 이름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수십 년 후 발견된 소련의 현장 보고서에 따르면 붉은 군대는 비밀 나치 철도 호송대를 압류하는 동안 납안감이 되어진 상자 안에서 이 장치를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통제된 테스트에서 이 도구는 빛을 내뿜지 않았고 가시적인 이미지를 전혀 생성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밀봉된 금속 용기에 가까이 가져가자 그 안에 숨겨진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기어, 전선, 내부 구조, 심지어 숨겨진 표면의 표시들까지
마치 강철 자체가 투명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소련 과학자들은 나중에 이 장치가 일반적인 광학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대신 분자 수준에서 상호작용하는 정밀하게 변조된 자기장을 사용하여 숨겨진 구조를 시각적으로 변환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연구원들이 그것을 분해하려고 시도했을 때 내부 렌즈 시스템은 공기와 접촉하자마자 가루로 부서졌고 결코 복제할 수 없는 합금으로 된 단 하나의 자기 고리만을 남겼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장치를 잊을 수 없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시대를 앞선 발명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대의 논리 자체에서 완전히 벗어난 발명품인 것 같습니다. 소련 엔지니어들은 수년 동안 그것을 역설계하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했다고 전해집니다. 특허는 결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공식적인 독일 기록도 그것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프로젝트와 관련된 과학자들은 사라졌거나 전후 프로그램에 흡수되었습니다. 수년 후 동독의 한 물리학자가 방사능 없이 장갑을 투시할 수 있는 나치 잠망경이라고 부른 것을 묘사했고 하루 만에 그 녹음은 회수되었으며 그 물리학자는 다시는 소식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붕괴해가는 정권이 정말로 엑스레이나 일반적인 빛 없이 그리고 재현 가능한 기술을 남기지 않고 강철을 투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다면 그 프로젝트가 사라졌을 때 세상에서 정확히 무엇을 빼앗긴 것일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그런 시력이 대중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탑 설명, 콜드 제너레이터, The Cold Generator. 1945년 2월 전쟁이 사방에서 압박해오던 중 프라하 외곽의 눈 덮인 시설 내부에서 SS 엔지니어들이 대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긴급 제거 대상으로 표시된 장비 중에는 미사일 시스템도 라디오 어레이도 무기 은닉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냉장 보관소 안에 보관된 밀봉된 원통형 기계였으며 붉은색 스텐실과 그 목적에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이름인 콜드 제너레이터, 즉 콜드 제너레이터로만 식별되었습니다. 시설이 포기되기 전부터 체코 저항군의 파일 조각들은 이 장치가 세상이 본 적 없는 실험적인 에너지 프로그램의 중심에 있었다고 시사했습니다. 그것은 연료 없이, 연소 없이, 열 없이 깨끗하고 지속적인 전력을 생산한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이 장치는 기계라기보다는 현대 세계의 전체 논리에 대한 위협처럼 느껴지기에 충분했습니다. 일반적인 엔진과 달리 콜드 제너레이터는 완전한 침묵 속에서 작동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 핵심에는 가압된 챔버 내부에 매달린 자석 유체가 들어있었고 변화하는 전자기장을 통해 전류를 생성하는 회전 고리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은 디자인 자체보다 더 기이한 것을 묘사했습니다. 기계는 최대 출력으로 작동하는 동안에도 만지면 차가운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나중에 망명한 한 체코 엔지니어는 그 근처에 서 있는 것이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빙하 옆을 걷는 것 같았고 공기 자체가 몸을 죄어오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저항군 전사들은 시설이 파괴되기 전 잠시 현장에 들어갔을 때 얼어붙은 벽, 난방 시스템이 작동 중임에도 형성되는 서리, 경고 없이 고장나는 계기들, 그리고 순식간에 방전되는 배터리를 보고했습니다. 그들이 장치를 분해하려 했을 때 냉각 효과가 너무 격렬하게 강화되어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퇴각하는 독일군은 시설을 정리하고 파괴하여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종전 수년 후 자기 반전 챔버, Magnetic Inversion Chamber라고 표시된 도면이 포함된 기술 메모가 발견되었고 그 내부 설계는 앞서의 묘사들과 밀접하게 일치했습니다. 더욱 불안한 점은 개념의 일부가 수십 년 후가 되어서야 서구 과학에 공식적으로 등장하게 될 아이디어들을 예견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콜드 제너레이터가 단순한 전쟁 당시에 루머 이상으로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만약 그것의 일부라도 진짜였다면 그것은 연료가 필요 없고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며 폐기물 없이 작동하는 동력권을 나타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뿐만 아니라 문명 그 자체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런 기계는 세상을 단순히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산업 전체, 의존 시스템 전체, 에너지 부족 위에 세워진 제국 전체를 뒤엎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바로 이 기계가 대중의 시야에서 결코 살아남지 못하도록 운명지어진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질문은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발명품은 실패했기 때문에 파괴된 것일까요? 아니면 너무 많은 것을 위협했기 때문에 숨겨진 것일까요? 그리고 만약 이런 기계가 한때 존재했다면 세상이 그것을 이해할 기회조차 갖기 전에 지워지지 않았더라면 역사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탑스어 음파 마비 무기 The Sonic Paralysis Weapon 1944년 가을 베를린 북쪽의 삼엄하게 보안이 유지된 시험장 내부에서 SS 엔지니어들이 피도 화상도 가시적인 상처도 전혀 남기지 않는 무기를 작동시켰습니다. 하지만 사거리 내의 모든 생물학적 대상들이 쓰러졌습니다. 일부는 의식을 유지했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견뎌낼 뿐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대략 음파 분쇄 사운드 프랙처라고 번역되는 이름으로 기밀 분류되었으며 제3제국의 마지막 시기에 숨겨진 모든 발명품 중에서 이것이 가장 충격적인 것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체를 외부에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신경계를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장치 자체는 바퀴 달린 플랫폼에 장착된 거대한 오디오 캐논처럼 생겼으며 지름이 거의 2m에 달하는 접시 모양의 방출기가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범한 음향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청 범위를 벗어난 아주 낮은 주파수인 초저주파 인프라사운드를 방출했습니다. 나중에 영국 정보부에 의해 회수된 전시 테스트 보고서에 따르면 그 파동은 내부 장기 및 신경계와 공명하여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짧은 파열음에 노출된 대상들조차 즉시 쓰러졌고 근육은 굳어버려 반응하지 않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기록된 한 사례에서는 신체적 부상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자의 심장 박동이 몇 분 동안 위험할 정도로 불규칙해졌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SS 물리학자는 7Hz에서 9Hz 사이의 지속적인 주파수 변조를 통해 음성 공명 중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더 어두운 부분은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독일이 붕괴하면서 시험장은 폭격으로 폐허가 되었지만 1945년 7월에 한 OSS 메모는 이 무기의 부품들이 함부르크 근처에서 차단되어 목록화되었고 그 후 비살상 시제품 Non-Lethal Prototype이라는 보다 중립적인 라벨이 붙은 차에 공개되지 않은 미국의 시설로 이송되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기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할 때 그 라벨은 거의 기만적으로 느껴집니다. 총알 없이 접촉 없이 증거를 남기지 않고 심지어 희생자가 의식적으로 들을 수 있는 소리조차 내지 않고 인체를 무력화할 수 있는 무기는 단순한 첨단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리학 속에 숨겨진 악몽입니다. 군중 통제를 위해 사용되는 현대의 음파 무기조차 당시 전시 보고서에 묘사된 효과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이 프로젝트에 대한 몇 안 되는 생존 기록들은 그렇게 빨리 사라진 것일까요? 왜 청사진은 공개되지 않았고 말하려는 과학자도 없었으며 공식적인 인정도 없었을까요? 그리고 아마도 가장 소름 끼치는 질문은 이것일 것입니다. 만약 붕괴 직전의 정권이 진동만으로 인간의 신경계를 멈출 수 있는 기계를 만드는데 이토록 근접했다면 그 기술이 전쟁 후 더 조용한 손으로 넘어갔을 때 얼마나 더 멀리 나아갔을까요? 타페아보 형상 변환 항공기 The Shape-Shifting Aircraft 1944년 12월 프랑스 국경을 따라 배치된 레이더 운영자들은 불가능해야 마땅한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한 물체가 일반적인 항공기라면 견딜 수 없었을 각도로 움직였고 비행 중에 형상을 바꾸었습니다. 삼각형으로 보였던 것이 갑자기 다른 실루엣으로 좁아지더니 레이더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 파견된 조종사들은 움직일 때마다 빛나는 조용한 반사형 기체를 묘사했는데 마치 그 표면이 고정된 금속이 아니라 살아있는 무언가, 즉 공기 자체에 반응하는 무언가인 것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표준적인 제트기도 풍선도 아니었으며 당시의 항공과학이 인식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독일 산업기록보관소에서 회수된 전후 자료에 따르면 이 물체는 프로젝트 실버 미러, 프로젝트 실버 미러라고 불리는 비밀 프로그램에 속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항공기를 특별하게 만든 것은 단지 속도나 정숙함만이 아니라 기체 그 자체였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그것은 전통적인 의미의 날개가 없었습니다. 대신 엔지니어들은 자성 유체 페로플루이드와 반응성 폴리머로 만들어진 젤 같은 내부 구조 위에
유연한 금속판을 층층이 쌓아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즉 항공기의 외피가 속도, 압력, 궤도에 반응하여 모양을 바꿀 수 있었으며 비행 중의 형태를 변경하여 기동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레이더와 가시적인 추적을 방해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내부 메모는 표준 연료 연소가 아니라 배기가스와 일반적인 소음 신호 없이 양력을 생성하는 안정화 코일 어레이에 연결된 내부 자기 터빈에 기반한 추진 시스템을 묘사했습니다. 프로젝트의 마지막 보고된 테스트 중 하나에서 시제품 하나가 두 차례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세 번째 비행 중에 사라졌습니다. 잔해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인근 마을의 목격자들은 하늘에서 푸르스름한 섬광이 나타난 뒤 완전한 정적이 흘렀다고 나중에 묘사했습니다. 연합군이 프로그램과 연결된 지하 시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시설이 침수되고 폭발물이 설치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직 기체의 한 부분만이 남아 있었는데 그조차도 미국 과학자들이 나중에 식별 불가능한 첨단 복합자해로 분류한 젤라틴 같은 물질로 부패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를 무시하기 어렵고 잊기 힘들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오늘날에도 가시적인 힌지, 플랩 또는 전통적인 기계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비행 중에 진정으로 모양을 바꿀 수 있는 운용 항공기를 성공적으로 제작한 국가는 없습니다. 현대의 생체 모방 공학조차 여전히 이 정도로 극단적인 개념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1940년대의 전시 시제품이 정말로 그 수준에 도달했다면 저 밀폐된 문 뒤에서 정확히 무엇이 개발되고 있었던 것일까요? 공중에서 구조를 바꾸고 표면 전체의 빛을 굴절시키며 일반적인 비행을 정의하는 신호 없이 움직일 수 있는 비행기는 단순히 전쟁의 양상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공기역학, 재료과학, 그리고 어쩌면 기계로 간주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 자체를 완전히 다시 쓰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문서가 끝난 뒤에도 오랫동안 남아있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 항공기는 하늘에서 실패한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이 그것을 다시는 볼 수 없도록 운명 지어질 만큼 너무나 완벽하게 성공한 것일까요? Top 6. 액체 장갑 The Liquid Armor. 1945년 봄 연합군이 독일 중부 깊숙이 진격함에 따라 블랑켄베르크 마을 근처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재료 실험실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그 시설 내부에서 SS 당국의 지휘해에 일하던 엔지니어들은 전장 장비라기보다는 공상 과학 소설처럼 들리는 형태의 방어구를 테스트해 온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것은 액체처럼 흐르지만 충격을 받는 즉시 단단해지는 장갑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 재료는 충격 변환이 가능한 반응성, 유체 마크로 불렸으며 보고가 사실이라면 전쟁 중 시도된 개인 방어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인 도약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현장을 청소하도록 강요받은 체코 수감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경비병들은 빛 아래에서 거의 젖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광택이 나는 회색 표면의 어두운 실험용 슈트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충격 시험실 내부에서 이 경비병들은 고무탄을 맞거나 무거운 추에 부딪히는 동안 동작 훈련을 받았습니다. 목격자들은 표면이 기름처럼 물결치다가 충격이 가해지는 순간 즉시 뻣뻣해졌고 몇 초 후 다시 유연한 상태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한 현장 보고서는 이 장갑이 착용자에게 부상을 입히지 않고 근거리에서 소국형 탄환을 성공적으로 튕겨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한적인 화학 분석에 따르면 이 재료는 전단 농후 shear thickening, 비뉴턴 유체 내부에 매달린 자기 나노 입자에 의존했습니다. 실제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장갑은 일반적인 움직임 해서는 부드럽고 유연하게 유지되지만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가 부딪히는 순간 내부 입자들이 정렬되어 충격을 분산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표면을 응고시킨다는 뜻입니다. 충격이 끝나면 구조는 다시 이완됩니다. 연합군 부대가 마침내 실험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비어있는 통들과 벽에 눌어붙은 단 하나의 장갑뿐이었습니다. 기밀 분류된 OSS 요약 보고서는 나중에 그 화합물이 보관 중에 변질되었으며 합성 후 상태의 불안정성 때문에 재현할 수 없었다고 명시했습니다. 완전한 슈트는 단 한 벌도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이 발명품을 이토록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익숙하게 들리는가 하는 점입니다. 수십 년 후 영국의 연구원들은 마치 이 개념이 현대의 돌파구인 양 전단 농후 방어 직무를
공개적으로 소개했지만 그 기본 원리는 이미 저 전쟁 당시의 단편적인 기록들에 묘사된 것과 기이할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60년 뒤에 그것이 새로운 것인 양, 이 아이디어를 재발견하게 된 것일까요? 왜 살아남은 문서들은 그토록 깊이 묻혔고, 왜 그 잠재력이 그토록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가도 더 일찍 이 개념을 공개적으로 추구하지 않았을까요? 피부처럼 움직이지만 강철처럼 단단해지는 재료는 단순히 장갑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취약성 그 자체의 의미를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순간 또 다른 질문이 뒤따릅니다. 이 기술은 정말 너무 불안정해서 소실된 것일까요? 아니면 역사가 그것을 주장하기 전에 성공의 직전에서 침묵 속으로 사라진 발명품의 또 다른 예였을까요? 탑쉐버 사고 증폭기 The Thought Amplifier 1945년 3월 오스트리아 알프스에 숨겨진 외딴 신경 연구 부속 시설 내에서 아네네르베 당국의 지휘에 작업하던 나치 과학자들은 그들 중 가장 불안감을 주는 실험의 최종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목표는 더 강력한 폭탄이나 더 빠른 항공기 혹은 더 효율적인 엔진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 자체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은사, 수정 렌즈, 구리 유도고리, 층을 이룬 운모, 그리고 절연 유리로 짜인 헬멧 모양의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의 내부 설계는 마치 기계가 단순히 사람의 머리 위에 얹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와 직접 상호작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처럼 신경 경로를 모방하고 있었습니다. 비밀스러운 전쟁 당시의 연구 기준에서도 그것은 다른 시대 혹은 다른 미래에 속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회수된 공학 노트에 따르면 이 장치는 진동하는 자기장을 통해 신경 충격을 수신, 증폭 및 전송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초기 테스트 중에 피실험자들은 뇌 활동에서 급격한 수치 상승을 보였다고 보고되었지만 연구자들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그들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근처에 자기 계측기들이 오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금속 물체들이 관찰 테이블 위에서 미묘하게 움직였습니다. 기록된 한 사건에서는 피실험자가 강렬한 감정 상태에 빠졌고 방 반대편에 있던 나침반 바늘이 몇 분 동안 통제 불능 상태로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테스트 기록들은 훨씬 더 기이한 부작용들을 묘사했습니다. 피실험자들은 생생한 환각, 불규칙한 심장 박동, 일시적인 실어증을 겪었습니다. 한 메모는 심지어 비국소적 기억 회수 Non-Local Memory Retrieval라고 불리는 현상을 언급했는데 이는 피실험자가 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난 개인적인 사건들을 나중에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상세하게 묘사하는 현상이었습니다. 누구도 텔레파시를 공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그 암시는 그림자처럼 프로젝트 위에 드리워졌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실험이 찾아왔습니다. 고강도 전송 단계에서 한 피실험자가 심각한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했습니다. 24시간 이내에 시설 전체가 대피했고 장비는 강철 상자에 밀봉되었으며 프로젝트는 공식 기록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 상자들은 결코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발명품을 깊이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현대의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는 그 정교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한적인 신호 읽기, 침습적 이식 또는 신경 데이터의 좁은 해석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말, 움직임 혹은 평범한 상호작용조차 필요 없는 의식과 기계 사이에 훨씬 더 근본적인 피드백 루프를 묘사했습니다. 만약 그 주장이 부분적으로라도 사실이었다면 그 기계는 단순히 생각을 관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각을 강화하고 투사했으며 어쩌면 물리적 세계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가능성이 전쟁의 마지막 몇 주 동안 목격되었다면 연구자들이 그것을 그토록 완벽하게 묻어버릴 만큼 무엇이 그들을 두렵게 했을까요? 이것은 단지 실패한 신경학 실험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만든 이들조차 결코 역사에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할 만큼 불안정하고 강력한 무언가를 건드렸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사고 자체가 힘으로 증폭될 수 있다면 마음과 물질, 그리고 통제 사이의 모든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타퍼, 레이더 클로킹 웨피, The Radar Cloak Skin 전쟁의 마지막 날들, 연합군 폭격기가 하늘을 장악하고 있을 때 발트해 근처에서 공식적인 군사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기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945년 4월로 기록된 비밀 해제된 영국의 레이더 보고서에 따르면 실험 비행장에서 이륙한 정체불명의 항공기가 이륙 직후 거의 즉시 탐지망에서 사라졌습니다. 지상 관측자들은 그것이 조용히 구름 속으로 솟아오르는 것을 여전히 볼 수 있었지만 그 지역의 모든 레이더 기지는 아무것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신호도 메아리도 흔적도 없었습니다. 당시 그것은 장비 고장으로 치부되었습니다. 하지만 독일 기록 보관소 깊은 곳에서 이 사건은 프로젝트 포그스킨, 프로젝트 폭스킨으로 알려진 비밀 공학 계획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레이더파를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흡수하고 중화하도록 설계된 혁신적인 표면 재료였습니다. 이 코팅은 항공기 표면 전체에 정밀한 기하학적 패턴으로 배열된 나노 규모의 철입자와 탄소가 혼합된 폴리머로 묘사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재료처럼 전자기파를 레이더 수신기로 다시 튕겨내는 대신 이 외피는 에너지를 흡수하여 무해한 열 소산으로 변환함으로써 항공기를 탐지로부터 효과적으로 지워버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재료를 전기적으로 충전하여 실시간으로 굴절 특성을 조정할 수 있어 다양한 레이더 주파수, 환경 조건 및 대기 변수에 적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단순한 스텔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적응형 투명성이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이 기술은 시설이 점령당하기 전 단 한 번만 운용 테스트에 도달했습니다. 엔지니어들과 시제품들은 SS의 명령에 따라 대피했으며 연합군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파괴된 현장과 불타버린 경락고를 발견했고 재료나 그것으로 덮인 항공기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 불안한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종전 후 수십 년 동안 미국 군사 프로그램은 레이더 회피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시작했고 결국 스텔스 설계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칭송받는 F-1 리셔럴 나이트호크와 같은 항공기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스템 이면의 원리들은 프로젝트 포그 스킨에서 발견된 묘사들과 기이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어떠한 공식적인 연결고리도 인정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이론적 기초가 수십 년 전에 이미 존재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공개적인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무시하기 어려운 질문을 남깁니다. 레이더에서 사라지는 능력이 이미 1940년대에 탐구되고 있었다면 우리가 현대의 혁신이라고 부르는 것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실제로는 재발견일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술이 은폐를 넘어 기계뿐만 아니라 책임 자체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선을 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왜냐하면 볼 수 없는 무기는 단순히 멈추기 어려운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부정하기 더 쉽습니다. 톱카움, DNA 표적 폭탄, 드디어 DNA Targeted Bomb. 1945년 겨울 제국의 붕괴가 불가피해졌을 때 포젠 근처의 생물의학 연구센터를 떠나던 호송차가 저항군에 의해 차단되었습니다. 장갑 케이스 중 하나에는 섬뜩한 암시를 담은 프로젝트 블루티거, 프로젝트 블루티거, 흔히 혈액 지시자라고 번역되는 이름이 붙은 가죽 표지에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른 전시 프로그램들과 달리 이것은 탱크, 항공기 혹은 일반적인 폭발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정밀하고 훨씬 더 충격적인 무언가에 집중했습니다. 오직 유전자 코드만을 바탕으로 개인을 식별하고 제거하도록 설계된 무기였습니다. 회수된 문서들은 SS 우생학 부서와 분자 생물학자 그룹 간의 협력을 묘사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생물학적 전달 시스템을 만드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 개념은 정밀함에 있어서 무시무시했습니다. 일반 대중에게는 잠복해 있다가 나치 인종 이론에 정의된 표적 집단과 관련된 특정 유전적 마커를 만났을 때만 활성화되는 조작된 바이러스 제재였습니다. 수첩에는 나치 인종 이론에 따라 정의된 인종식별자와 연결된 대립 유전자 빈도, 유전적 다형성, 단백질 마커의 상세한 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무기는 지연 방출 에어로졸로 작동하여 공기 중에 조용히 퍼지고 도달하는 모든 사람을 감염시키지만 DNA가 목표 서열과 일치하는 사람들에게만 치명적인 효과를 유발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차별적인 파괴를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외과 수술적인 멸절을 위해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당시 그러한 무기 이면의 과학이 실제 구현과는 거리가 멀었을지라도 그 기본 원리가 현대의 유전자 편집 및 표적 치료의 측면들과 공명한다는 점입니다. 이 무기의 시제품은 단 하나도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과학자들은 전쟁의 마지막 몇 주 동안 사라졌고 그들의 운명은 불분명합니다. 일부는 그들이 포획되어 외국 프로그램에 흡수되었다고 믿는 반면 다른 이들은 새로운 신분으로 탈출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뉘른베르크 재판 기간 동안 언급된 적이 없으며 공식 연합군 기록 보관소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첩 자체는 필적 분석과 내부 참조를 통해 진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무시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한 무기를 위한 이론적 토대가 그것을 실현할 기술이 나오기 수십 년 전에 존재했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완성에 얼마나 가까워졌던 것일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만약 과학이 이제 다른 방향에서 동일한 능력에 접근하고 있다면 치료와 파괴 사이의 선이 다시는 넘지 않도록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코드를 기반으로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를 결정하는 무기는 단순한 과학적 돌파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일단 넘어서면 결코 회복될 수 없는 도덕적 경계입니다. 터프 10 지하 수중 열차 The Underground Submersible Train 전쟁의 마지막 혼란스러운 몇 달 동안 폴란드 남서부 올 부엉이 산 어얼 마운틴스의 험준한 지형 아래에서 연합군 정찰대는 벙커나 무기 저장고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표면 깊숙한 곳에 숨겨진 프로젝트 자이언트라고 알려진 거대한 지하 네트워크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요새화된 복합시설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사관들이 더 깊이 들어갔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방어 구조물과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구부러진 터널들이 어둠 속으로 뻗어 있었고 거친 콘크리트가 아니라 구리 코일과 전자기, 릴레이가 매립된 매끄러운 세라믹 재료로 마감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밀함과 목적 그리고 대피소라기보다는 이동을 암시하는 설계로 지어진 기반 시설이었습니다. 억압된 OSS 현장 보고서에 따르면 이 네트워크는 도보 이동 군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퀴 없이 레일 없이 소음 없이 움직이는 차량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밀봉된 금고에서 회수된 독일의 청사진은 이 개념을 Hardy Rail System, Subcurrent Rail System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핵심에는 어로의 모양의 실험용 운송 캡슐이 있었는데 이는 선형 자기 가속을 사용하여 진공 밀봉된 터널을 통과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추진 방식 대신 터널 벽을 따라 흐르는 전자기 펄스가 거의 저항이 없는 조건에서 캡슐을 앞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차량 자체는 고속에서의 충격을 흡수하도록 설계된 점탄성 서스펜션 시스템에 의해 안정화된 채 자기 부상을 통해 튜브 내에서 떠있게 됩니다. 이 시스템에는 발사 전 공기를 배출하는 압력 챔버도 포함되어 있어 항력을 줄이고 캡슐이 엄청난 속도에 도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완전한 시제품은 회수되지 않았지만 몰수되기 전 부분적으로 제작된 캡슐 조각들과 자기 고리 부품들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개념을 무시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미래형으로 간주되는 아이디어들과 얼마나 밀접하게 닮아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진공열차나 하이퍼루프 시스템과 같은 현대의 프로젝트들은 거의 동일한 원리로 작동하지만 여전히 초기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부엉이산 복합시설의 일부는 여전히 통제구역으로 남아있으며 더 자세히 조사하려는 이들을 결코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설명 아래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이런 시스템이 이미 1940년대에 건설되고 있었다면 그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전쟁 중에 자원을 이동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후에 올 무언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왜냐하면 방대한 거리에 걸쳐 주요 지점들을 연결하는 조용한 고속지하 네트워크는 단순히 교통을 바꾸는데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통제 그 자체를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시스템이 완성에 가까워졌었다면 아마도 그 산 아래에 묻힌 것은 단순한 기반 시설이 아니라 세상에 드러나서는 안 되었던 미래의 한 조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발명품들은 결코 고립된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함께 모여 하나의 패턴을 형성하며 시대를 훨씬 앞서간 것으로 보이는 기술적 야망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물리학을 굴절시킨 기계들, 인간의 통제력을 지워버린 무기들, 에너지와 교통, 심지어 생물학 자체를 재정의할 수 있었던 시스템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 거의 모두가 똑같은 방식으로 사라졌습니다. 파괴되거나 숨겨지거나 침묵 속으로 흡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들이 단순히 너무 위험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공유되기에는 너무나 강력했던 것일까요? 이와 같이 숨겨진 이야기들을 더 탐구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때로는 가장 중요한 진실일수록 역사가 가장 필사적으로 잊으려 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